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세금이 4천만 원이라니. 65세의 박정숙 씨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국세청에서 온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신혼집 자금으로 보냈을 뿐인데 3개월 후 날아온 건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증여세 고지서였습니다. 미신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납부해야 할 금액은 4천만 원. 내 돈을 내 아들한테 줬을 뿐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아껴온 돈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가족 간 금전 거래와 상속 증여 문제를 전문으로 다뤄온 세무사 서미원입니다. 제가 상담해온 수많은 사례 중 10명 중 7명은 박정숙 씨처럼 가족 간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 바로 그 생각이 화를 부릅니다. 국세청의 눈은 이제 가족 간 송금에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1일 세무조사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그 핵심은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세금을 더 많이 추징한 공무원에게는 그 금액의 10%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세금이 곧 실적이고 성과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세금 추징은 개인의 성과가 되었어요. 놓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제가 실제 국세청 내부 관계자에게 들은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모든 금융정보가 AI에 의해 자동 분석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엔 고액 거래만 사람이 조사했다면 이제는 작은 금액이라도 패턴이 이상하면 AI가 경고를 띄웁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을 나눠 보냈다고 해도 AI는 이를 분할 증여로 인식합니다. 하루 9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그 거래 패턴이 반복되면 의심 거래로 보고됩니다. 박정숙 씨도 처음엔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결혼 자금이에요 라고 말하며 웃었죠. 하지만 국세청의 시스템은 웃지 않았습니다. 고액 자금 이동, 직계가족 간 송금, 이자 상황 기록 없음.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자 AI는 그녀의 계좌에 빨간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담당 세무 공무원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고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가 2025년 2월 10일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은 상환계획이나 차용증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로 판단됩니다. 가산세 포함 납부세액 4공천 1,000원.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줬으면 안 걸렸을까? 조금씩 나눠줬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가 오면 이유 불문하고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차용증도, 이체 메모도, 상환 일정표도 없던 그녀는 아무런 반박 근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창업자금, 빌려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서류는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말이 아닌 증거를 봅니다. 마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도 서류와 기록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세금으로 바뀌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한 마음이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려면 이제는 준비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세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2025년 5월 이후 달라지는 세무조사 제도와 왜 평범한 가정까지 그 대상이 되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무조사 제도는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닙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 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의 인센티브 구조 변화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세금 조사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약 87조 원의 세수 부족을 겪었습니다. 경기 침체, 고령화, 부동산 거래 감소, 그리고 수출 둔화로 인해 국외에 들어오는 세금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지출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지비, 의료비, 연금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대기업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AI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은행, 카드사, 부동산, 심지어 통신사 데이터까지 연동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서류를 뒤지고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단 몇 초 만에 수백만 건의 거래를 분석해 이상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이 송금된다면 AI는 이를 비정상 자금 이동으로 표시합니다. 아파트 계약 직전 대량의 현금이 입출금되면 그 즉시 상속 혹은 증여 가능성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포착된 거래는 자동으로 세무공무원의 검토 리스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가장 강력한 변화,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국세청 내부 지침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추가로 추징하면 그 금액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이 1억 원의 탈세를 적발하면 개인 포상금 1,000만 원이 그에게 지급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자 세무조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심되지만 그냥 넘어가자던 사안도 이제는 확인해보자, 이게 내 실적이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부산의 한 세무공무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 건이라도 더 찾아내야 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통보하니까 확인만 해도 성과가 쌓입니다. 즉, 예전처럼 서류 몇 장으로 넘어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무조사는 이제 AI가 감시하고 사람이 검증하며 돈으로 보상받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파도는 누구에게 닿을까요? 대기업, 연예인, 고소득 전문직, 물론 그들도 여전히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반 가정이 주요 타깃입니다. 자녀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부모 병원비, 사업자금 지원 등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새롭게 감시망에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을 피하기 가장 쉬운 루트가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세청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탄루된 증여세 중 62%가 가족 간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차용증도 이자도 상환 계획도 없는 거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국세청은 이런 거래를 더 이상 사적인 가족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AI 시스템은 다음의 5가지 패턴을 중점적으로 추적합니다. 1. 직계 가족 간 반복 송금. 2. 동일 금액 반복 입금. 3. 부동산 거래 전후 고액 현금 이동. 4. 미성년자 계좌, 자금 이동. 상환 이력 없는 차용 거래. 이 5가지 중 단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AI가 포착한 그 거래 하나로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내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해?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가족 간 거래를 탈세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조세정의의 최전선구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가족 간 거래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패턴이 실제로 증여로 간주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불법 증여로 변하는 이유, 그 진짜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건데 뭐가 문제예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세법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의 돈과 세법상의 돈은 다르게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선이었더라도 문서와 기록이 없으면 세법은 그 돈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가장 감시가 필요한 영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에게는 영수증을 남기지만 가족에게는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허점을 이용한 탈세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세법상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증여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자도 상환 계획도 없이 송금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창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냈다고 합시다. 빌려주는 거야 라고 말했더라도 이자율도 없고 언제 갚을지도 정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은 이 돈을 빌려준 돈이 아니라 준 돈으로 봅니다. 즉, 증여로 분류됩니다. 부산의 정미영 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메모에 결혼 축하해 라고만 적었죠. 그녀의 마음은 순수했지만 세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자 없음, 상환 계획 없음, 증빙 없음,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자 국세청은 그녀에게 3,24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둘째, 차용증 없이 고액자금이 이동한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끼리 무슨 서류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다릅니다. 말로만 한 거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그 거래가 실제로 빌린 것인지 증여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증거 불충분, 일볼 증여로 간주라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셋째, 생활비 명목으로 반복 송금한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합시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그게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세법은 생활비 지원을 넘어선 지속적인 재산 이전으로 판단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일시적, 불규칙적, 필요비용의 성격을 가져야 비과세입니다. 반복적이면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넷째, 미성년자 명의 계좌로의 자금 이전입니다. 서울의 정태영 씨는 초등학생 딸 명의의 적금 통장에 매달 200만 원씩 넣었습니다. 아이 대학 등록금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국세청은 아이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임을 근거로 그 돈의 출처가 부모임을 추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간 누적 1억 2천만 원 중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한 7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섯째, 가족 공동 계좌를 통한 모호한 자금 이동입니다. 가족 명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통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계좌 명의가 다르면 곧바로 타인 거래로 인식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의 입금은 소득 이전 또는 재산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AI는 금액보다 패턴을 봅니다. 5천만 원 한 번 송금보다 매월 200만 원씩 2년 동안 보낸 것이 더 위험합니다. 금액은 작아도 반복되면 시스템이 이상 신호를 감지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현재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EU에 보고됩니다. 그 데이터는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현금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고령자 계좌에서의 반복 송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계좌에서 자녀나 손자 계좌로 일정 금액이 주기적으로 이동하면 이는
상속 증여, 사전 분산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상속세를 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가장 큰 위험은 사랑에 의존하는 거래입니다. 세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를 봅니다. 국세청의 데이터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숫자와 패턴만을 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 다음 장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 차용증 작성, 실제 상환 흐름, 증빙 관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사랑이 아닌 세금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수천만 원을 지키는 현실적인 생존법입니다. 제가 세무 현장에서 20년간 수백 명의 가족을 만나면서 느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문서를 남긴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낸다. 그만큼 세법은 감정보다 기록을 중시합니다. 이제 그 핵심 3가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라. 국세청은 차용증이 있는지 없는지로 증여 여부를 1차 판단합니다. 우리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건 돈을 빌린 증거가 없다, 1. 증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을 쓸 때는 다음 3가지가 중요합니다. 1. 금액 표기, 반드시 숫자와 한글 병기. 예를 들어 금 1억 원정이라고 써야 위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이자율, 세법상 최소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3. 상환 계획, 추후 상환 같은 모호한 표현은 금지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6월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를 상환처럼 적으세요. 또한 서명은 도장이 아닌 자필 서명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양측이 같은 장소, 같은 날짜에 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더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으세요. 세무조사 때 공증 서류는 법적 완전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둘째, 실제 돈의 흐름을 만들어라. 국세청은 서류보다 행동의 증거를 더 중시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았다면 그건 위장 거래로 간주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이경수 씨는 아들에게 사업자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공증된 차용증도 있었고 연 4.6%의 이자율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2개월 동안은 아들이 매월 정확히 이자를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자 송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2년 뒤 국세청은 22개월간 이자 납부 내역 없음을 이유로 증여세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부천의 강정희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달랐습니다. 아들이 어려워져도 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액은 못 보내도 좋으니 5만 원이라도 이자를 송금해라. 이체 메모에는 3월 이자 일부 송금이라고 적었습니다.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상환 계획 변경 약정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년 차는 이자만, 2년 차부터 분기별 30만 원씩 상환. 이 약정서에는 날짜와 서명이 있었고 변경 사유도 명시했습니다. 2년 뒤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강 씨는 정상적인 대여 거래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하나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꾸준히 갚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셋째,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세무조사는 보통 최근 5년 이내 거래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와 거래 내역은 5년 이상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보관해야 할 핵심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 원본 및 공증 서류, 송금 내역서 및 통장 사본,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표, 이체 메모가 찍힌 은행 내역서, 변경 약정서 및 상환 스케줄표, 가족 간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특히 카카오톡 대화는 생각보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부산의 김영철 씨는 아들에게 유학자금 8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차용증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그를 구한 건 아들과의 카톡 대화였습니다. 이자율, 상환일, 송금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덕분에 세무조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여기까지의 3가지 원칙. 1. 차용증 작성. 2. 실제 거래. 3. 증빙 관리.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90% 이상의 증여세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들. 얼마까지 세금이 안 붙나? 현금으로 주면 괜찮나? 같은 가장 많이 받는 사례형 질문들을 통해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세금 안 내도 되죠? 현금으로 주면 괜찮지 않나요? 한 번만 주는 건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이 질문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세법이 느슨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국세청은 오히려 가족 간 거래를 더 엄격히 봅니다. 지금부터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5가지 함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가족 간 증여,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 이하로 주면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누적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주고 2023년에 4천만 원을 더 줬다면 총 누적 금액은 7천만 원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분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율은 1000대 50% 구간 누진세로 최소 200만 원 이상 세금이 붙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더 넓습니다.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역시 누적 기준이므로 금액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5천만 원을 준 뒤 2년 후에 1억을 추가로 이체했다면 그중 5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법적으로 무이자 대여 가능한 금액은 얼마일까? 법상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이하 금액은 세법상 이자 없는 대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자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된 거래를 무상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2억 원 이하라도 이자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결국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 현금으로 주면 추적이 안 될까? 이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가지 감시 제도가 있습니다. 1.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CTR.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자동 보고. 2. 의심 거래 보고 제도 STR. 거래 패턴이 비정상적이면 금액 상관없이 보고, 즉 하루에 900만 원씩 나눠서 인출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반복적, 동일 시간, 동일 금액, 거래를 의심 거래로 보고합니다. 특히 연간 누적 3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경기도 수원의 장모 씨는 딸 전세자금을 주기 위해 7일 동안 매일 900만 원씩 인출했습니다. 1천만 원 미티면 안전할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결국 의심 거래로 보고되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딸에게 준 돈이 증여로 간주되어 1,80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4. 상속 전후의 현금 이동. 절대 금지 구간.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자녀들이 종종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꺼내놓자는 마음이죠. 하지만
세법은 그 마음을 상속 회피 시도로 봅니다. 상속일로부터 1년 내 2억 원 이상, 2년 내 5억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은 추정 상속 재산구로 간주됩니다. 즉, 현금이 사라졌더라도 마치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현금이 없더라도 세금은 반드시 나옵니다. 5. 계좌 말고 현금이면 안전하다는 착각의 결말. 국세청은 이미 금융 데이터와 AI 분석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현금 입출금이 잦은 사람, 불규칙한 대량 송금, 자녀 명의 계좌로 반복 송금하는 패턴은 모두 AI 경보 리스트에 자동 등록됩니다. 이제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누가 돈을 썼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를 봅니다. 아들에게 돈을 줘서 아들이 혜택을 받다면 그 순간부터 그건 증여입니다. 이 모든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기록 없는 돈은 사랑이 아니라 세금이다. 어떤 선한 의도도 증거 없이는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제 가족 간 거래도 투명한 금융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AI가 감시하고 사람은 확인하며 시스템이 과세하는 시대. 결국 준비한 사람만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국세청이 AI를 통해 어떻게 데이터를 추적하는지 그 보이지 않는 감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계좌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시면 세금을 피하는 길이 보입니다. 이제 국세청은 더 이상 사람의 눈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사는 AI와 빅데이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통장, 카드, 부동산, 차량, 현금 거래까지 모든 금융 흐름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AI 기반 세무 추적 시스템은 이상거래 자동 감지 IRS-AI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금융기관, 카드사, 보험사, 국토교통부, 심지어 병원 전산망까지 연결되어 한 사람의 경제 패턴을 통합적으로 감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2천만 원이 이체되고 이후 아들의 부동산 계약금으로 동일 금액이 사용되면 AI는 그 즉시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0.8초 만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AI는 금액보다 패턴을 봅니다. 예전에는 고액 거래만 조사했지만 이제는 정기적 반복적 상호, 교차 송금이 포착되면 자동 경보가 울립니다. 즉, 부모와 자식이 서로 송금한 금액이 일정한 주기와 규칙성을 가진다면 그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닌 자금 이동으로 간주됩니다. AI가 분석하는 세 가지 핵심 신호 1. 반복성, repetition. 매월 같은 날짜, 같은 금액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매월 25일에 200만 원씩 자녀에게 보내면 AI는 정기지급 패턴으로 인식합니다. 두 비율 불일치, disparity. 송금자의 소득 대비 과도한 금액 이동. 월 소득이 300만 원인데 1년에 3천만 원 이상 송금했다면 소득 대비 비정상 거래로 표시됩니다. 3용도 불일치, mismatch. 송금 후 금액이 부동산, 자동차, 고액 보험료 등으로 사용될 경우 생활비나 의료비 명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 의심으로 분류됩니다. 포상금 제도가 가져올 변화. 이번 세무개혁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과세액의 최대 10%,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찾아낼수록 연봉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조사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질 것입니다. 세무조사 한 번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AI가 한 번 의심 거래로 태그하면
그 기록은 최대 7년 동안 데이터베이스에 남습니다. 이 기간 내에 또 비슷한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재조사 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한 번 찍히면 7년 동안 감시당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투명하게 기록하라.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투명해야 합니다. 이체 메모에 5월 이자 송금, 원금 일부 상환처럼 정확히 쓰세요. 국세청은 거래 의도를 글자로 판단합니다. 둘째, 모의 계산을 활용하라. 복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모의 계산을 이용해 내 거래가 세금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예상 금액이 나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세무서에서 정확히 상담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미리 신고하라. 차라리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나중에 가산세와 조사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고 국세청이 추가로 조사할 가능성도 거의 사라집니다. 세상은 이미 AI 세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나 가족의 신뢰로 돈을 주고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사랑의 선물이 세금 폭탄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거래를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은 기록과 투명함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세무조사 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시면 어떤 조사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 안 해도 돈을 준다고? 그게 말이 돼?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 돈을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20년 동안 복지 상담을 해온 사회복지사 주인형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한 달 생활비 50만 원도 빠듯해서 전기요금을 아끼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 중 절반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몰라서 못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린 어느 할머니는 지금 매달 65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옆집 할머니는요? 조건이 똑같은데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신청했느냐, 몰랐느냐 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놀랍니다. 아니, 나라에서 주는 돈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이 없어도 지금이라도 신청만 하면 매달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이런 사연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된대요. 우리 아들이 잘 벌어서 난 안 되겠죠. 예전에 떨어졌으니까 다시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받는 제도입니다. 모르면 평생 못 받습니다. 하지만 알고 신청하면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1세 김순자 할머니는 집값이 3억 원이라서 기초연금은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금이야,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도와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거주용 주택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셔도 실제 계산에선 1억 6,500만 원으로 봅니다. 거기에 생활준비금 2천만 원 공제, 자동차 한 대도 제외됩니다. 결국 김순자 할머니는 기준 이하였던 거죠. 그 결과 한 달 뒤 통장에 34만 4천 원이 찍혔습니다. 선생님, 내가 평생 이런 돈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듯 몰라서 포기하는 순간 돈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해주는 안전망, 그리고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받을 수 있는 돈, 그중 첫 번째 제도는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자식이 잘 살면 안 된다. 그건 모두 틀린 정보입니다. 기초연금은 단 한 가지를 봅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나라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세금을 내고 일한 대가로 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라가 주는 돈을 받는다는 건 당신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몰라서 손해보는 인생은 끝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비, 전기요금, 월세까지 거의 무료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 2막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건 돈 없는 사람만 받는 거잖아요. 나는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상담하면서 수백 번 들은 말이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집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이 있어도 자식이 잘 살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주는 노후 용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매달 통장으로 보내주는 돈이죠. 그 금액이 바로 2025년 기준 월 최대 34만 4천 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못 받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 집이 있으면 안 된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집이 3억인데 무슨 연금을 받아요? 나는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조금 있는데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기초연금의 계산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실제로 쓰고 있는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즉, 서울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실제 계산에서는 1억 6,500만 원으로만 봅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2천만 원도 공제됩니다. 자동차 한 대는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집값이 3억이고 예금이 5천만 원 있어도 충분히 기준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김정자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제가 계산을 도와드리자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매달 34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선생님,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니 세상에 이런 제도가 있었네요. 그분의 얼굴에는 10년은 젊어진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는 340만 8천 원 이하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월소득 플러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복잡해 보여서 많은 분들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 가면 직원이 전부 계산해 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할 건 거의 없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의 건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그럼 나는 안 되지? 딸이 의사라서 나는 해당이 없을 거야.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녀의 소득은 단 1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만 봅니다. 즉, 아들이 연봉 1억을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딸이 변호사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식이 잘 사는 것과 부모의 기초연금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최대 34만 4천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48만 4,770원 이하라면 100% 지급됩니다. 그 이상이면 일부 감액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은 약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엔 각자 20% 감액됩니다. 즉, 각각 27만 5천 원씩 받아 부부 합계 55만 원 이상이 됩니다. 둘이 함께 받으면 한 달 식비, 공과금이 충분히 해결됩니다. 제가 상담한 어떤 부부는 우리는 국민연금도 있고 집도 있어서 안 될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충분히 기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부는 지금 매달 5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 용돈도 주고 병원비도 내고 남는 돈으로는 작은 여행도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무조건 유리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신청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생이라면 2월부터 가능하고 신청 즉시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 열심히 살아온 보상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일하며 세금을 내고 사회를 지탱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대가를 받으실 차례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셨나요? 그 생각을 지금 이 순간 버리세요. 집이 있어도 자식이 잘 살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담당자가 전부 도와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제도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생계급여, 나라에서 매달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생활비를 주는 복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그 제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초연금은 용돈이고 생계급여는 생활비다. 이 말은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초연금이 노후를 위한 기본 지원이라면 생계급여는 실제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원입니다. 즉, 나라가 매달 생활비를 직접 통장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며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 중에도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다고요? 하며 놀라시는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3세 김병수 어르신은 국민연금이 한 달에 25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약값과 전기요금 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김 어르신은 나는 국가 지원받을 자격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생계급여를 알려드리고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결과는요, 한 달 뒤 통장에 6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까지 함께 승인돼 병원비가 거의 무료가 됐습니다. 선생님, 이 돈이 없었으면 겨울에 전기 끊길 뻔했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이처럼 생계급여는 진짜 삶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한 달 70만 원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소득 69만 원 이하, 2인 가구 117만 원 이하, 3인 가구 150만 원 이하, 이 기준 안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계산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일반 재산 3,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자동차 150만 원 이하, 이 조건이면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도 틀린 정보입니다. 생계급여에서도 거주용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서울에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이 있어도 계산상으로는 6,500만 원으로 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3년 이후 부양 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의 소득이 많으면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라 안 될 거야. 딸이 병원에서 일하니까 나는 해당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3년부터 자식이 연봉 1억을 벌어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월 900만 원 이상 소득이면서 동시에 재산이 1억 이상이어야만 부모가 제외됩니다. 즉, 의사나 변호사처럼 아주 부유한 자녀를 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직장인, 공무원, 자영업자 자녀가 있는 경우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80세 박정자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냉장고 안에는 김치 반 통,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왜 생계급여 신청 안 하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큰아들이 공무원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 오해 때문에 3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으셨던 겁니다. 제가 도와드려 바로 신청했습니다. 한 달 뒤부터 매달 68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여요. 전기요금도 밀리지 않고 시장도 다녀올 수 있어요. 그분은 손을 꼭 잡으며 울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계급여의 힘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생계급여의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 건강보험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직원이 모든 걸 도와드립니다. 글씨를 잘 못 써요. 걱정하지 마세요. 직원이 대신 작성해 줍니다. 계산도 컴퓨터로 바로 해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할 건 거의 없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승인되면 다음 달 20일에 첫 입금이 됩니다. 그 후엔 매달 같은 날짜에 자동 입금됩니다. 한번 승인되면 계속 받을 수 있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의 진짜 매력은 다른 복지 혜택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구시온돈 100% 무료, 주거급여, 월세 최대 30만 원 지원, 교육급여, 손자녀의 급식비, 교재비, 교육비, 전액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전기, 가스, 난방비 절감, 교통비 및 통신요금 감면, 대중교통 할인, 휴대폰 요금 인하, 이 모든 혜택을 합치면 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을 거야. 그 생각만 버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신청은 공짜입니다. 실패해도 손해 없습니다. 혹시 기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 기준은 해마다 완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이 결국 받습니다. 이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으면 월 100만 원 이상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라가 내 삶을 지켜준다는 그 든든한 마음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생활을 한층 더 편하게 만들어줄 추가 지원 제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병원비 때문에 겁나서 아파도 못 가요. 월세가 밀릴까봐 잠이 안 와요. 손주 학원비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제일 미안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는 단순히 생계급여나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숨은 보석 같은 혜택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료급여. 병원비가 100% 무료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병원비를 거의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본인 부담금은 1,000원, 2,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CT, MRI, 수술, 입원 치료도 대부분 무료입니다. 제가 만난 김용화 할아버지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몇 년째 병원에 못 가고 계셨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생계급여 신청 후 의료급여가 함께 승인되자 지금은 한 달에 2번 정기 진료를 받으며 치료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허리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요. 나라가 이렇게 도와주는 줄 몰랐어요. 그분의 웃음 속에는 오래된 걱정이 사라진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의료급여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부담이 사라지면 건강을 지키는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니까요. D. 주거급여.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이건 집이 없고 월세나 전세로 사는 분들에게 나라가 직접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30만 원, 2인 가구는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방도 기준은 다르지만 평균 20만 원 이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느 78세 할머니는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에 사셨습니다. 매달 손주한테 빌려서 내셨죠. 그분은 주거급여를 몰랐습니다. 신청을 도와드린 후 그분은 지금 매달 27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주 눈치 안 보고 월세 낼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분의 말에는 자존심이 섞인 따뜻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월세가 부담이라면 꼭 물어보세요.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센터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줄 겁니다. 3. 교육급여. 손주 교육비도 지원됩니다. 혹시 손자녀가 초중 고등학생인가요? 그렇다면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 대상자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재비, 급식비, 교복비, 학용품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약 30만 원, 중학생은 47만 원, 고등학생은 65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많은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대신 키우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알고 나면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 달에 학원비를 못 내서 손주가 울던 집이 이 제도를 통해 웃음을 되찾은 사례도 많습니다. 4. 에너지 바우처, 교통비, 통신비 감면 복지 제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보너스 같은 혜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습니다.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감면, 휴대폰 요금이 매달 최대 1만 원 할인됩니다. 일부 어르신은 월 요금이 1,000원대로 줄어듭니다. 교통비 할인, 65세 이상은 대부분 지하철, 버스 무료 또는 절반 이하 요금입니다. 어떤 지역은 택시 요금 할인도 적용됩니다. 이런 소소한 혜택들을 다 합치면 한 달 절약액이 10만 원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복지제도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몰라서 손해보는 것보다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는 게 100배 낫습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떨어졌다고 포기하셨나요? 그땐 기준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훨씬 완화됐습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꼭 다시 신청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기초연금 34만 원, 생계급여 50만 원, 그리고 의료 주거급여까지 받아서 지금은 매달 11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아요. 살아보니 나라가 참 고맙네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이건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랜 세월 일하고 세금 내고 이 나라를 지탱해온 당신이기에 국가가 드리는 마땅한 응답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중복수급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제도를 병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가장 유리한지 지금 공개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기초연금이랑 생계급여 두 개 다 받을 수 있나요? 답은 단호하게 네, 가능합니다. 단,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는 안 된다던데. 이런 오해가 너무 많죠. 하지만 실제로 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받는 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1. 두 제도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용돈 개념입니다. 65세 이상 중산층 이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죠. 2025년 기준 최대 34만 4천 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반면 생계급여는 생활비, 보조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기준 월 65만에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즉, 기초연금은 연령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 기준으로 나뉩니다. 서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수급이 가능한 겁니다. 2. 두 제도를 함께 받을 때의 실제 금액. 그럼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 윤정순 어르신은 국민연금이 한 달에 2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셨고 집은 전세 5천만 원짜리 원룸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나는 연금 있으니까 생계급여는 안 될 거예요 하셨지만 제가 계산해보니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결국 승인되셨고 지금은 매달 이렇게 받으십니다. 기초연금 33만 원, 생계급여 52만 원,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면제, 즉 매달 85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고 계십니다. 이제는 전기요금, 약값 걱정 없이 살아요. 이 나이에 나라가 나를 도와준다는 게 참 고마워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3. 중복수급 시 감액 규칙. 물론 중복수급 시 일부 감액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일부가 생계급여에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34만 원을 받는 분은 생계급여가 약 15만 L20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합은 항상 더 많아집니다. 즉, 기초연금 플러스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4. 두 제도 모두 주민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두 제도 모두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 방문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모두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동시에 진행해 줍니다. 필요 서류는 단순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임대차 계약서,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 직원이 하나하나 도와주기 때문에 글씨를 잘 못 쓰셔도 계산이 어려워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생계급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제도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4월에 신청하면 5월부터 지급됩니다. 6월에 신청하면 7월부터죠. 조금 있다가 하며 미루면 그 달의 지원금을 그냥 잃게 됩니다. 6. 실제 수급자들의 변화된 삶, 이 제도를 통해 삶이 바뀐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75세 박영자 어르신. 기초연금 34만 원 플러스 생계급여 50만 원 플러스 의료급여, 병원비 무료, 월세 부담 사라짐. 부산 남구의 68세 김문수 어르신. 기초연금 32만 원 플러스 주거급여 25만 원, 전세금 보탬으로 이사 성공. 경기도 안양의 70세 오경순 할머니. 기초연금 플러스 생계급여 플러스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울 보냄.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엔 나라가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라 덕분에 마음이 편해요. 7. 상담은 공짜, 포기는 손해복지. 상담은 100% 무료입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떨어져도 아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몰라서 포기하지 마세요. 시도만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달 70만 1,100만 원, 연간으로 계산하면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혜택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낸 세금의 정당한 돌려받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며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지, 즉 노후 자산 관리의 비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이 새지 않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어나가서 걱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매달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받고 계셔도 그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한 달이 끝날 때마다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받는 것만큼 지키는 법이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배운 실제 어르신들의 생활 속 자산관리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돈은 한 통장에 모아두지 마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통장이 하나뿐이라 월세, 병원비, 생활비 다 거기서 나가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돈의 흐름이 섞이면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초연금 전용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따로 두세요. 기초연금 통장은 생활비 이외의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생계급여나 급여 통장은 매달 고정지출 관리용으로 쓰세요. 이렇게만 해도 이번 달 내가 얼마를 썼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통장을 분리하는 건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D.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나는 카드가 무서워서 현금만 써요. 이런 분들이 많지만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현금은 어디에 썼는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는 모든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세무서나 복지공단에서 이 입금은 어디서 난 건가요? 라고 물을 때 명확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하면 아이체 패턴이 안정적으로 보여서 AI 감시 시스템에서도 정상 거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록이 곧 방패입니다. 3. 자녀와의 금전 거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들한테 월세 좀 보태줬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딸이 급하다고 해서 잠깐 200만 원 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로 오해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메모라도 남기세요. 예를 들어 2025년 5월 12일 딸 김미정에게 생활비 대여금 200만 원, 3개월 내 상환 예정. 이렇게 간단히 적어서 휴대폰에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이게 나중에 법적 증빙이 됩니다. 혹시라도 조사 요청이 오더라도 증여가 아니라 대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4. 작은 소비일수록 목적을 붙이세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달 생계급여가 들어오면 노트에 세 항목을 나눠 적습니다. 식비, 약값, 교통비. 그분은 매주 쓰는 돈을 조금씩만 써도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낭비가 확 줄어듭니다. 또한 내가 건강을 위해 이 돈을 쓴다. 이건 손자에게 필요한 책을 사기 위한 소비다. 이런 의미 있는 소비 터치를 정해두면 돈이 줄어도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다시 확인하세요. 제가 복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본 안타까운 사례는 한번 떨어졌다고 아예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복지 기준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번째 신청해서 성공한 어르신도 계십니다. 또한 새로 생긴 지원 제도들도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전기 가스 요금 지원, 문화 누리카드, 영화, 공연, 도서비 지원, 연 11만 원, 통신요금 감면, 휴대폰 요금 월 1,000원대 가능. 이런 혜택들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이것도 되시네요 하고 알려줄 겁니다. 놓친 혜택만 챙겨도 매달 10만 20만 원 절약이 됩니다. 6.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에서 돈 받는 게 괜히 미안해요. 내가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세금 내고 이 나라를 지탱해 왔기에 이 복지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몫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청하지 않는 것이 손해이고 불이익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어르신으로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 제도를 누리셔야 합니다.
10일. 한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진짜 지혜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잘 관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면 노후는 훨씬 안정적이고 평온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남은 절반은 실행하는 것, 즉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되는 마무리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한 문장, 한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기초연금이든 생계급여든 그건 나라의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성실히 살아온 대가이고 국가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복지를 신청해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 중 진짜 후회하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조금만 빨리 알았어도 삶이 달라졌을 텐데.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조금만 빨리 기회의 순간입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한 달 뒤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생계급여 70만 원, 의료주거 에너지 지원까지 더하면 매달 100만 원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번 달 월세 어떻게 내지? 아파도 병원 갈까 말까? 그런 걱정을 줄여주는 게 복지의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혼자만 알고 넘기지 마세요. 형제, 친구, 이웃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당신이 공유한 영상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6세의 한 할머니는 이웃이 보내준 영상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지금도 일의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65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있고 그 복지 덕분에 마음이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당신이 가는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이 아닌 희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복지 신청을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다짐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